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일간 이용자 수가 200만 명 넘게 이탈한 건데요.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전방위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간 이용자 수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1일 이후 쿠팡의 이용자 수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닷새 만에 200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 하루에 40만 명씩 쿠팡을 떠난 셈입니다. 10,000원 이하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비가 붙지 않고 한다면 쿠팡 말고 다른 브랜드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의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마켓 이용자는 지난달 29일 136만 명에서 이달 5일 143만 명으로 6%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용자도 107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23%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탈쿠팡족이 경쟁사들로 이동하는 모습이 실제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용자들의 분노는 미국 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계 로펌 주도하에 모기업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로펌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 쿠팡의 중대과실 여부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죠.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지배구조, 실패, 공시후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출자를 추적하는 데 더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 조사권을 검토하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 제재가 약한 만큼 과징금 등 경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걱정이 많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를테면 쿠팡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는 형법적 제재만으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실질 제재가 약하니 행정조사나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행정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조차 어렵다며 조사의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과방위에서 다음 주 쿠팡에 대한 청문회까지 실시한다고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증인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중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지난 2일과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현안 질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금 수령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달러 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기에 올해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달러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달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과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저축형 보험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원화로 낸 보험료는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돼 적립되고 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400원 이상의 고환율 국면이 오랜 기간 이어지자 이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달러보험은 주로 5대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액이 1조 5,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지난해 판매액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올해는 달마다 평균 약 1,400억 원씩 팔린 셈입니다. 이 추세라면 이 연간 판매액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 납입도 달러로 하는 거라면 어찌됐든 고환율 상황에서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클 것 같고요. 또 보험은 장기 상품인 만큼 지금 좋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기엔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 보험은 납입할 때와 받을 때의 환율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지금처럼 고환율 시기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0달러를 납입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요.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일 때는 55만 원, 현재처럼 1,470원 수준이면 달에 73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납입 시점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만큼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다만 달러 보험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라 단기 환테크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입 이후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중도 해지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입했다가 이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이 기초자산 수익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신중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환율의 단기 흐름만 보고 가입하는 건 유의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일부 이 생보사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는 지정 환율 설정 연금 지급 특약을 만들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특허를 얻기도 했는데요. 연금 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이 되는 환율을 설정하고 연금 지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수령이나 달러 거치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이 지급일 환율이 지정 환율 이상이면 환전에 원화로 받고 그보다 낮으면 달러로 거치했다가 이후에 그 환율에 도달했을 때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정 환율은 연금 수령 하루 전까지 변경할 수 있어 환율 전망에 맞춘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달러 보험이 이렇게 인기라면 달러 예적금 상품도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이건 보험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은행에 예치한 뒤 만기 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도 11월 말 기준 약 622억 달러로 한 달 사이 53억 달러 넘게 불어났습니다. 통상 지금 같은 환율 상승기에는 이 차익 실현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달러를 보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달러 예금은 보험과 달리 짧게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등 짧은 만기로도 가입할 수 있어 단기 환테크에 유리한 상품으로도 꼽히는데요. 예금 금리도 미국 기준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원화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원화는 2.85%, 달러는 3.26%입니다. 다만 이 환전 수수료와 만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 차이는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환율이 지속되자 우리 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착수하고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정부와 한은 간 공조 체계를 꾀했습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 실제로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김 총리와 이 총재 회동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굉장히 이례적인 회동 같은데 이번 만남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1시간가량 만나서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이 바로 어제 퇴근 시간을 조금 앞두고 기자단에 공지가 됐는데요.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가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니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또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공개된 메시지만 보면 원론적 수준이지만요. 만남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속에서도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가 예상되는데 향후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도는 2.4%를 기록했고요. 고환율이 몇 달간 시차를 두고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1,500원에 육박한 이 환율의 영향은 내년 초에 좀 본격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선 우리 시간 11일 새벽에 발표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이전 같으면 사실 미국과 우리와 이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것을 기대해 환율이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 왜 지금은 연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FOMC에서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4.0%에서 3.75%로 내리게 되면은 지금 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25%포인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전제 하에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에 비해 외환 시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 일본은행이 현행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 현재 엔화 약세에 연동한 원화 약세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 시장의 변수가 매우 다양하고 수급 요소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시면요. 기준금리 인하에 임박해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하순에 3%대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4.182%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지난 8월 9월에 96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99포인트로 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미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이 커지자 이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시장 금리와 환율의 추가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떤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 하면 바로 이번에 제시될 점도표 그리고 위원들의 태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시된 점도표에서는 2026년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6.25%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12월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거나 한 번쯤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이보다 더 완화적인 기조가 점쳐진다면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점도표, 또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 발언이 나오거나 위원들의 이견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환율 1,500원 뚫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외환시장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면요. 내년도 환율 수준은 1,4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상승 압력이 추가로 가해진다면 정말 1,500원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환율이 빠르게 안정돼서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본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자, 정부와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가파른 고환율의 원인이 앞서 설명드린 미 달러화 강세나 글로벌 채권 시장 변동 외에도 수요 공급 측면의 쏠림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의 해외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올 들어 10월까지 724억 7천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가량 늘었고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지난해 말 702조 원에서 올해 9월 말 798조 원으로 역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순증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도 6,585억 달러에서 7,069억 달러로 한화로 약 68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또 이 같은 달러 수요가 지속되는 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금융사들의 내년도 환율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NH선물과 신한은행이 내년도 환율 고점을 각각 1,540원, 1,510원으로 다소 높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보다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즈호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말경에는 1,4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 절충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중재안에도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내 정년 연장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미정 기자, 민주당이 오늘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노사 의견을 들었다고요? 네, 노사가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년 연장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년 연장 특위는 단계적 연장 방식의 3가지 복수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구두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중재안을 가지고 처음으로 노사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위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요. 1안은 3년 뒤인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한 살씩 늘려 11년 뒤인 2036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고요. 2안과 3안은 4년 뒤인 2029년부터 정년 연장에 들어가 2, 3년 주기로 각각 14년 뒤인 2039년, 16년 뒤인 2041년까지 1년씩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특위는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겐 한시적으로 퇴직 후 1, 2년 재고용을 하면서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로선 3가지 안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오늘 특위가 처음으로 노사의 중재안을 제대로 공개해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무 협의를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단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면 고임금 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단 퇴직을 시키고 임금을 60에서 70%만 주는 방식으로 다시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특위가 제시한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경영계 입장인데요. 경청 관계자는 이르면 3년 후부터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 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업이 수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도 특위의 타협안에 반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2033년보다 많게는 8년까지 정년 연장 시점이 미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정년 연장 시 과반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노동계가 크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노사 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측의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 최대한 빨리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각자 주장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큰 상황인데요.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전세난 속에 월세 시장까지 출렁이고 있는데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3,000세대 대단지지만 전세와 월세를 합쳐 매물은 20개에 불과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전세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하려고 했던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 그분들 마저도 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전세가 없으면 가격은 점점 높아지겠죠. 매도 우위 시장으로. 관악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전세값이 한 달 새 6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2,000세대가 넘지만 전세와 월세 물건을 합하면 10개뿐입니다. 보통 한 7억 5천 선에 거래됐었는데 8억 1,000짜리도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조금 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를 해요. 세입자 새거자금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이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다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30% 정도 오른 것 같고 근처에 알아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서 하급지로 동네를 옮기게 됐어요.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지난달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58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 2021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가격 결정 주도권을 갖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과거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등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서로 주거 안정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상호 동의 전제하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그리고 계약을 통한 임대차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불러온 초유의 전월세 대란은 내년 봄 이사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무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70년 전통을 이어온 삼진식품이 대표 제품인 삼진 어묵으로 이달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상장 후 해외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어묵이 이제 K푸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어묵 흐름의 중심에 선 삼진식품이 올해 스펙 합병을 제외하고는 식품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상장에 도전합니다. 삼진식품의 강점은 밸류체인의 내재화. 원료 수급에서부터 배합 연구, 생산, 유통, 브랜딩, 최종 소비까지 하나의 고리로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삼진의 가장 큰 강점은 어묵 산업에서 보기 드물게 모든 밸류체인을 한 회사 안에 깊게 통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요. 삼진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약 960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5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리미엄 간식, 가정 간편식, 선물 세트 등 비전통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늘며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진식품은 수산식품 수출 호조 흐름을 기회로 보고 공모자금을 부산 장림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와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134억 중에 14억 정도가 이제 해외 마케팅에 활용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량 시설 투자에 투자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한 14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장 캐파 증설을 진행을 했고, 물류동 확보도 1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2%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은 5년 안에 3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H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진출을 시작으로 대만, 상하이 등 아시아 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는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을 꼽고 최대 1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선물 세트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진식품은 총 2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754억 원입니다. 오는 11일에서 12일 일반 청약을 거쳐 22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전통적 간식으로 여겨졌던 어묵이 글로벌 수산 단백질 시장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삼진식품의 상장은 K푸드의 다음 성장축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일부러 생각해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은 뭐 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표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모전을 계속 지속하면서 대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또 금융 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